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독일 대 칠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독일은 그로저가 라이트에서 터뜨리는 파워풀한 스파이크로 초반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간다. 라이케르트는 레프트에서 후위 공격과 사이드 돌파를 동시에 시도하며 공격 루트를 넓히는 핵심이다. 부르그레프는 미들 블로커로서 빠른 속공과 블로킹 타이밍을 책임지며 중앙 전개를 단단히 묶어준다. 레르스는 리시브 안정성과 후위 수비에서 중요한 고리를 형성해 긴 랠리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팀을 지탱한다. 또한 세터의 분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에서든 득점 전환이 가능하고 블로킹 라인과 수비 커버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결국 독일은 강타, 속공, 블로킹, 수비 전환까지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팀으로 흐름을 쉽게 잃지 않는다. 원정팀 칠레는 보나치치가 레프트에서 과감한 강타를 시도하며 공격의 축을 담당한다. 알보르노즈는 라이트에서 빠른 템포 공격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세터 조율이 흔들리면 범실이 반복된다. 아라베나는 미들 블로커로 중앙 속공과 블로킹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타이밍이 자주 어긋나 안정성이 떨어진다. 마르도네스는 후위 수비에서 넓은 커버를 시도하나 체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로 세트 후반에 흔들린다. 칠레는 전체적으로 주축 선수들의 개별 능력은 있지만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세터 연결이 무너지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범실이 늘어나고 수비 라인과 블로킹 라인의 간격 유지가 무너지며 경기 흐름이 쉽게 흔들린다. 독일은 그로저와 라이케르트가 공격을 주도하고 부르그레프와 레르스가 중앙과 후위를 단단히 받치며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반면 칠레는 보나치치 알보르노즈가 화력을 책임지지만 리시브 불안과 세터 전개 실패로 세트 후반 흐름을 잃는다. 결국 이 경기는 포지션별 안정감과 전체 전술 구조에서 독일이 칠레를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일본 대 캐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일본은 아웃사이드 히터라인의 폭넓은 공격이 중심이다. 이시카와는 레프트 포지션에서 꾸준히 득점을 책임지며 강한 서브 리시브와 후위 공격으로 경기의 무게를 잡아준다. 마사키는 라이트 포지션에서 파워풀한 스윙을 기반으로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고 빠른 백어택으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오노데라는 미들 블로커로서 속공과 블로킹에 능하며 중앙에서 전술적 균형을 맞추며 경기의 흐름을 안정시킨다. 에빠데다는 후위 수비와 리시브 안정성에서 팀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담당하며 세트 후반 집중력 유지에도 강점을 보인다. 특히 일본은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와 후위 커버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긴 랠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트가 길어져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포지션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모든 공격 라인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원정팀 캐나다는 라이트 포지션의 캐트르진스키가 핵심 무기다. 그는 강력한 스파이크와 백어택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 세터와의 연결이 자주 끊긴다. 로그는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강한 스윙을 통해 라인을 공략하지만 범실 관리가 부족해 득점 효율이 떨어진다. 엘거트는 미들 블로커로 블로킹과 속공을 시도하지만 상대 세터 템포 변화에 흔들리며 타이밍이 자주 어긋난다. 메카시는 리베로 포지션에서 후위 수비와 리시브를 담당하지만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후반 세트에서 집중력이 무너진다. 캐나다는 전술적으로는 다양한 루트를 시도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전술 응집력이 깨지고 결정적인 순간 범실이 누적된다. 결국 세트가 길어질수록 체력 관리와 수비 집중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강한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일본은 좌우 강타와 중앙 속공, 후위 수비까지 3박자가 고르게 맞춰진 전술적 응집력을 보여준다. 캐나다는 캐트르진스키의 폭발적인 공격이 있더라도 로그와 엘거트의 범실, 메카시의 커버 한계가 겹치며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앞서는 일본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슬로베니아는 우르나우트의 폭발적인 공격과 브라츠코의 안정적인 리시브를 통해 전체 전개를 매끄럽게 이끌어간다. 스탈레카르는 네트 앞에서 확실한 블로킹 타이밍을 가져가며 상대 속공 전개를 차단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마롭트는 힘있는 오픈 공격뿐 아니라 후위에서 세터와의 빠른 템포 조율로 공격의 다양성을 높인다.
또한 아웃사이드와 미들 블로커 간의 전술적 합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사이드 아웃 싸움에서 흐름을 주도한다. 무엇보다 세트 후반에도 블로킹 라인의 집중력과 리시브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장기전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점을 지닌다. 원정팀 불가리아는 그로즈다노프의 강타와 타타로프의 중앙 속공을 중심으로 초반 기세를 끌어올린다. 아타나소프는 측면에서 빠른 스윙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경우 세터와의 호흡이 어긋나며 공격 전개가 단순화된다. 페트코프는 순간적인 블로킹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실책률이 높아진다. 특히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은 후위 커버와 세컨드 볼 처리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며 범실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든다. 결국 불가리아는 초반 강타 의존도는 높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리시브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가기 어렵다. 슬로베니아는 우르나우트와 브라치코가 안정된 리시브를 책임지고 스탈레카르와 마롭트가 블로킹과 공격의 균형을 맞추며 흔들림 없는 구조를 만든다. 불가리아는 그로즈다노프와 타타로프의 공격 시도는 위협적이지만 아타나소프와 페트코프의 기복 있는 전개는 리시브 불안과 맞물려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경기 후반 집중력과 전술 응집력에서 앞서는 슬로베니아가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루마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네덜란드는 레프트와 라이트를 통한 강타가 초반부터 위력을 발휘하며 상대 블로커를 양쪽으로 끌어내는 전개를 자주 활용한다. 세터는 빠른 템포 배분으로 중앙과 사이드를 동시에 가동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열리기 때문에 수비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센터진은 속공과 블로킹에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며 전위와 후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 디그 커버를 안정시킨다. 후위에서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며 긴 랠리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다. 네덜란드는 강서브와 블로킹의 유기적 결합으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흐름 전체를 자신들의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는 팀이다. 원정팀 루마니아는 사이드에서 순간적인 득점을 만들어내지만 리시브 불안이 반복되면서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자주 끊긴다. 센터진은 블로킹에서 기동력이 부족해 상대의 속공을 제어하지 못하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빈틈을 허용한다. 후위 디그 라인은 커버 범위가 좁아 긴 랠리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고 범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서브 라인에서도 적극적인 압박이 사라져 흐름 반전이 어렵다. 루마니아는 순간적인 강타로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응집력이 부족해 결국 힘에서 밀리는 흐름을 보인다. 네덜란드는 강서브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센터진의 속공과 블로킹은 상대 공격을 제어하며 사이드 공격은 득점 루트를 다변화해 완성도를 높인다. 반면 루마니아는 리시브와 수비 라인이 불안정해 공격 루트가 제한되고 범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를 내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이 경기는 안정성과 전술 응집력에서 앞서는 네덜란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섯 번째 경기 미국 대 포르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미국은 세터의 빠른 템포 배급을 중심으로 전개가 이루어지는 팀이다. 라이트 포지션의 강타가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흔들고 미들 블로커의 중앙 속공이 더해지며 공격 루트가 다채롭다. 아웃사이드 히터는 안정된 리시브와 측면 돌파를 동시에 수행하며 디그 이후의 전환 플레이도 매끄럽게 이어간다. 리베로의 수비 커버 범위가 넓어 세컨드 볼 처리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한다. 결국 미국은 속공과 백어택, 오픈 공격이 고르게 결합된 완성형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원정팀 포르투갈은 아웃사이드 히터의 강타의 의존도가 높으며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세터의 볼 배급이 불안정해 라이트 포지션과 중앙 속공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미들 블로커는 높이와 블로킹 타이밍에서 흔들리며 상대의 템포 빠른 공격에 쉽게 무너진다. 리시브 라인도 안정적이지 않아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전개가 막히고 실책률이 증가한다. 리베로의 커버 범위 역시 좁아 디그와 세컨드 볼 전개가 이어지지 못하며 흐름이 자주 끊긴다. 결국 포르투갈은 후반 체력 저하와 전술 응집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 운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세터를 중심으로 한 템포 조율과 라이트 포지션의 파괴력, 아웃사이드 히터의 안정감,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이 모두 조화를 이룬다. 포르투갈은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리시브 불안이 겹치며 세트가 길어질수록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인다. 이 경기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미국이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가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폴란드 대 카타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폴란드는 라이트 포지션이 초반부터 강력한 스파이크를 몰아치며 분위기를 확실히 잡는다. 레프트 공격수는 후위와 사이드를 오가며 변화를 주고 상대 블로킹 간격을 흔들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미들 블로커는 빠른 속공과 정교한 블로킹 타이밍으로 중앙을 단단히 잠그고 세터는 템포 조절을 통해 전체 전개를 유기적으로 묶는다. 후위 라인은 안정적인 리시브와 딕으로 긴 랠리에서도 끊김없는 흐름을 유지하며 수비 커버에서도 완성도가 높다. 특히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이 유지돼 범실을 최소화하고 블로킹과 리시브 라인의 싱크가 맞물려 전술 응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폴란드는 공격과 수비가 고르게 결합된 밸런스형 팀으로 세트가 길어져도 주도권을 쉽게 놓치지 않는다. 원정팀 카타르는 라이트 공격수가 폭발적인 스파이크로 득점을 노리지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전개가 단조롭다. 레프트는 측면 강타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하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생기면 세터와의 연결이 자주 끊긴다. 미들 블로커는 간헐적으로 블로킹 성공을 만들어내지만 속공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공격 루트가 쉽게 읽힌다. 세터는 리시브 안정성에 크게 좌우되며 볼 배분이 무너지면 라이트와 레프트의 공격 효율까지 떨어진다. 후위 수비는 커버 범위가 좁고 체력 소모가 빨라 세트 후반에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결국 카타르는 리시브 불안과 범실 누적이 맞물려 세트 후반 반전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를 드러낸다. 폴란드는 라이트와 레프트의 강타, 미들 블로커의 속공, 세터의 매끄러운 조율, 후위 라인의 안정까지 모든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면 카타르는 라이트와 레프트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과 리시브 불안으로 전개가 쉽게 흔들리고 세트 후반 범실이 반복된다. 결국 이 경기는 포지션 밸런스와 전술 응집력이 뛰어난 폴란드가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